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사람 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 편협하고 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 겉껍데기가 무슨 소용인가 하고 믿으며 옷차림보다는 그 사람의 말과 미소를 보려 애썼죠. 그런데 수많은 인연과 이별을 겪으며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 이제야 깨닫게 되더군요.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그가 몸에 걸친 것에서 훨씬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 만나는 게 예전처럼 가슴 설레는 일만은 아니죠. 오히려 누군가를 새로 알아가는 게 피곤하고 혹시 이번에도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앞서곤 합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 넘기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남모를 상처들.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싶어 자책하며 긴 밤을 지새운 적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는 건 우리 안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는 단 한 가지 신호를 미처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은 사실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올해 65이신 박상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호 씨는 젊은 시절 크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던 모진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주변에는 늘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상호 씨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아시나요? 그는 사람을 100번 만나서 겪어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상대방의 차림새에 숨겨진 본성의 암호 하나만 딱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읽힌다고 하더군요. 상호 씨처럼 사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도 더 이상 인간관계로 상처받거나 마음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신호 하나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먼저 언급할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최악의 유형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남은 인생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평화롭고 안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죠. 지금부터 사람을 잘못 보고 상처받는 일이 줄어드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구나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신호, 바로 옷차림에 숨겨진 본성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옷을 보라는 말은 결코 비싼 명품을 걸쳤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를 따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본성은 그가 입은 옷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옷을 통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71살이신 이철수 씨는 평생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아주 정갈한 성품의 신사분입니다. 철수 씨는 지금도 지인을 만날 때면 전날 밤 미리 셔츠를 다려두고 구두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오랜 친구의 자녀 결혼식장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 만에 옛 직장 동료였던 김 씨를 만났는데 그가 보여준 옷차림은 철수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김 씨는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과 흙이 묻은 운동화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산다. 이게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철수 씨의 눈에 보인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신랑 신부의 가장 소중한 날에 오직 자신의 편안함만을 앞세우며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시하는 김 씨의 지독한 이기심이 보였던 것이죠. 결국 김 씨는 식장 안에서도 소란스럽게 행동하며 다른 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철수 씨는 그날 이후 김 씨와의 연락을 조용히 끊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이른바 의복인지 효과라는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흰색 가운을 입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옷이 의사의 가운이라고 말해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화가의 작업복이라고 설명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의 가운이라고 믿고 옷을 입은 사람들은 화가의 작업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집중력과 주의 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의 의미에 따라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행동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누군가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는 행위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는 타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약속보다 내 기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무의식적인 선언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공감 능력의 결여를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황을 무시하는 옷차림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공격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 과시나 편의만을 위해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대개 인간관계의 질서도 무너져 있기 마련이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존중을 외치더라도 그가 선택한 옷이 무례하다면 그 본성은 결코 따뜻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1번 최악의 유형인 상황과 장소를 무시하는 옷차림의 실체입니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 철학자 에라스무스는 옷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을 넘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옷의 주름 하나, 단추 하나에 다 담겨 있다는 뜻이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품격 있는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나를 정의하고 나아가 내가 맺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무례한 차림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온몸으로 내뿜는 나는 당신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여러분의 직관이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감정을 낭비하며 고쳐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들의 무질서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볍게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소중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본성의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자기 관리와 사회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가 평소에 꽁꽁 숨겨두었던 인격의 밑바닥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죠. 65살이신 박영숙 씨는 얼마 전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아주 인상 깊은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8살의 최호남 씨로 말투도 부드럽고 지식이 풍부해서 수강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았죠. 영숙 씨도 아직 저렇게 멋진 신사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끝나고 수강생 몇몇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할 때 일이 터졌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 식당이 붐볐고 앳된 얼굴의 아르바이트생이 반찬을 놓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국물이 상위에 한 방울 튀었을 뿐인데 조금 전까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칸트의 철학을 논하던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일을 이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지 그래. 내가 낸 돈에는 이런 서비스도 포함된 거야. 라며 식당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죠.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 최 씨의 얼굴에서 보았던 기괴한 우월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그 본성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지배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계급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위계 질서의 상단에 있다고 믿는 심리적 경향을 말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약자라고 판단되는 대상에게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권위적인 성향의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뇌는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예의를 갖춥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본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천사처럼 굴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지거나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당신에게도 할 것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그날의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우발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등급이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밟아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가치관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성이 선한 사람은 자신이 대우받는 것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최 씨 같은 부류는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죠.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보상 심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따뜻함에서 나오는 법이죠.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약한 사람 앞에서 거칠어지는 손끝과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칸트의 철학에서 볼 때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으며 결국에는 그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화려한 경력이나 부드러운 말투에 속지 마세요. 그가 부리는 그 거친 행동이 머지않아 여러분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함을 받아주며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 밤잠 설치지 마세요. 그들의 독설은 그들 자신의 인격이 덜 자랐음을 증명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사람에게서 기분 좋게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의 말투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시입니다. 옷차림이 첫인상을 결정하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격의 바닥을 보여준다면 평소 나누는 대화의 말투는 그 사람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도구로 여기는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특히 대놓고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웃는 얼굴로 상대의 기를 죽이는 은근한 비꼬기이죠. 67살이신 강명희 씨는 최근 10수년을 알고 지낸 고향 친구인 박미자 씨와의 만남이 부쩍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늘 생글생글 웃으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명희 씨의 마음은 늘 너덜너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손주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이야기를 슬쩍 꺼내자 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명희야. 너는 그래도 손주 봐줄 기력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애들은 내가 힘들까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난리거든. 역시 자식 복은 내가 좀 더 있나 봐. 이 말은 겉으로는 명희 씨의 건강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보다 훨씬 편하고 대접받는 삶을 산다는 우월감을 교묘하게 내비친 것이죠.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쁨을 축하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상대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합니다. 명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자 씨의 다정한 말투는 사실 상대의 마음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소통 방식을 수동 공격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교묘한 적대감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동 공격적인 말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뇌는 언어적 비꼬기를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통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특히 60대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투가 위험한 이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정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화 중에 비꼬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욕구가 7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만 자신의 초라한 자존감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내뿜는 향기와 같습니다. 본성이 맑은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수고를 먼저 알아봐 줍니다. 하지만 본성이 뒤틀린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은근한 비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가시 돋친 숲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은 마음의 인덱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듯 입 밖으로 나오는 짧은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이 평소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담겨 있다는 뜻이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말투는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이 미성숙함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를 먼저 살피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대화만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던지는 말의 가시를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 아, 이 사람은 나에게 가시를 던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여러분의 진심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나 일상적인 화제로 대화의 깊이를 얕게 유지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의 영역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말투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장 따뜻한 행동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들의 가시돋친 말들을 바람결에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만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본성의 강력한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이 돈을 쓰고 다루는 습관입니다. 흔히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죠. 평소에는 아무리 고상한 척,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가 숨김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가 단순히 돈을 아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고 어디에서 아끼느냐는 지출의 방향성입니다. 63살이신 최정호 씨는 최근 오랜 친구였던 김만석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석 씨는 평소 모임에서 내가 이번에 땅을 좀 팔아서 목돈이 생겼다며 은근히 재력을 과시하곤 했죠. 실제로 동창회 때는 수십만 원어치의 비싼 술을 호기롭게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호 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사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술값을 낸 만석 씨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불과 몇천 원의 추가 요금을 두고 기사님에게 내가 이 근방 지리를 잘 아는데 무슨 요금이 이렇게 비싸냐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수십만 원짜리 술을 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처럼 굴더니 누군가의 땀 흘린 대가인 몇천 원 앞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하고 무례해진 것입니다. 정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석 씨에게 돈은 타인을 대접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남을 발 아래 두기 위한 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적 회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각기 다른 용도의 심리적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본성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계좌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노고를 인정하는 계좌에는 단 한 푼도 입금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지출할 때 인색한 사람들은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돈이 나가는 것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결국 돈을 쓸 때 생색내는 일에는 관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배려에는 인색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오로지 손익계산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당신이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차갑게 지갑을 닫고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이정표입니다. 타인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배려에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도 좋을 진실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대함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기에 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정한 부의 품격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돈을 다루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력의 표현입니다. 작은 돈의 흐름조차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영혼 또한 깊고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거나 계산할 때만 되면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한 번 더 내고 말지라고 속 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인색한 사람의 계산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맡기지 마세요. 그들이 돈을 아끼느라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귀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따뜻한 베풀물 알아주고 작은 것 하나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풍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한 이들에게서 과감히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 본성의 결정적 신호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지했을 때 사과하는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체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64살이신 한성호 씨는 평생을 알고 지낸 중마고우와의 인연을 최근 아주 허탈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사소한 약속 어김에서 시작되었죠. 친구가 성호 씨의 중요한 부탁을 깜빡 잊어버려 큰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그 친구는 사과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네가 그때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내가 안 잊었을 텐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좀 바쁘잖아.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성호 씨는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친구의 말 속에는 미안하다는 단어만 들어있을 뿐 실제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교묘한 책임 전가와 너는 속이 좁은 사람이다라는 가스라이팅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비사과적 사과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하거나 자기애가 과도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하는 행위 자체를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지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한 유명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과할 때 하지만이나 그런데 같은 토를 다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잘못을 저지른 나라는 불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죠.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도 은근슬쩍 상대방의 예민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감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격의 결함에 가깝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눈빛과 태도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서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머물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서서히 갉아먹히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정직하고 용기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라는 뜻이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빛 또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잘못은 분명히 저질러 놓고 사과 한마디에 인색하거나 사과하면서도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가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사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눈 없는 사람에게 무지개를 봐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가짜 사과에 휘둘려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고 잘못했을 때 고개 숙일 줄 아는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인간 본성의 결정적 신호는 바로 시간, 약속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흔히 좀 늦을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 시간 약속은 그 사람이 타인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옷차림이 겉모습의 질서라면 시간은 그 사람 내면의 질서이자 상대에 대한 존중의 깊이인 셈이죠. 70살이신 정구만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으로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도착해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몸에 밴 분입니다. 그런 구만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인 최 씨가 있었죠. 최 씨는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지만 딱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번 약속 시간에 2030분씩 늦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차가 막혀서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라는 핑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 씨의 코리안 타임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구만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기다리며 버린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 무려 며칠의 시간이 나왔고 그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최 씨는 미안하다는 말은 늘 했지만 정작 구만 씨가 그를 기다리며 홀로 카페에 앉아 낭비한 그 귀한 인생의 조각들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구만 씨는 30년 우정을 뒤로하고 최 씨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더 이상 누군가의 오만함 때문에 도둑맞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의 심리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시간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늦어도 저 사람은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실험 결과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다리는 동안 느낄 지루함, 초조함, 그리고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나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자신보다 낮게 평가하는 오만한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자산인데 그 자산을 함부로 쓰는 행위는 상대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례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세대에게 남은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인데 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큰 손해이죠. 본성이 바른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상황을 알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뒤틀린 사람은 늦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기다린 사람의 속 좁음을 탓하곤 합니다. 약속 시간은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인생을 존중합니다라는 침묵의 선언입니다. 이 신호 하나만 제대로 봐도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덜어내야 할 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은 짧다. 이 짧은 시간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길은 이성을 따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숭고한 도덕적 행위입니다. 자신의 시간만큼 타인의 시간도 금쪽같이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그 영혼이 성숙하고 결이 고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매번 늦으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나요? 바빠서 그렇겠지, 성격이 급해서 그렇겠지라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늦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습관을 고쳐주려 애쓰느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1분 1초를 아껴주고 미리 와서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는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거두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기분 좋게 해방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오직 진실하고 성실한 이들로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가장 정직한 질서를 엿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발끝, 즉 신발입니다. 옷차림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라면 신발은 그 사람이 묵묵히 걸어온 길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섬세한 손길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장소이죠. 화려한 겉옷에 가려져 있어도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의 본성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68살이신 오은주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은주 씨에게는 사람을 보는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신발 뒷굽과 청결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주 유능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일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말솜씨도 좋고 입은 옷도 세련되었지만 은주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진흙이 마른 채 묻어있는 그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신발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꾸몄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가장 험한 일을 해내는 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도 배려도 보이지 않는 그 무심함이 은주 씨의 마음을 흔들었죠. 결국 그 젊은이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문제를 일으켰고
은주 씨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신발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이나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심리학에는 신발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발만 보고도 상대방의 성격과 감정 상태를 90% 이상의 확률로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신발의 가격보다 관리 상태에 주목했는데 신발이 깨끗하고 정돈된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겉옷은 화려하지만 신발이 지저분하거나 심하게 닳아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컸죠. 이는 신발이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생활 양식과 내면의 질서를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신은 신발이 비록 낡았을지언정 정갈하게 닦여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과의 만남을 소중히 준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세상을 딛고 서 있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화려한 껍데기로 본성을 감추려 해도 결국 그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상대방의 신발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생활의 태도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과시 뒤에 무책임을 숨기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의 뒤도 쫓지 않으며 자신의 신발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발을 살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얼마나 주체적이고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발을 소중히 여기고 신발을 정갈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연을 맺는 타인의 삶 또한 정성스럽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잠시 시선을 내려 그 사람의 발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인격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돌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진심을 다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연은 여러분이 정성스레 닦아온 신발처럼 깨끗하고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질서하고 무례한 본성을 가진 이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영역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정갈한 걸음에 어울리는 맑고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 하나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부터 신발까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7가지 소중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가 몸에 두른 질서와 무심코 내뱉는 행동의 흔적은 바위처럼 무거워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바꿀 수 없으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본 모습은 반드시 다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질서한 인연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어 기제이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통찰은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두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맑고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듭니다.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정원을 잡초로부터 지켜내고 그곳에 오직 향기로운 꽃들만 피워내겠다는 자기 사랑의 실천인 셈이죠. 그동안 사람에게 대이고 마음을 다치면서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쳐온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무례한 본성을 가진 이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정직하게 믿고 가볍게 그 인연의 손을 놓아주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살피고 배려하느라 정작 홀대받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쁜 인연을 덜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늘 배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제부터 펼쳐질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축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7가지 인간 본성의 신호 중에서 무엇이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소중한 경험이나 작은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 어떤 조언보다 따뜻한 위로와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두잇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